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준호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책장에서 꽂혀 있던 피터 싱어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준호는 그날 이후로 삶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준호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주 현실적인 청년이었고 그동안 익숙했던 자선의 방식 역시 마음이 동하는 대로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 이타주의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최대한의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부터 그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돌아다녀보고 내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곧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저녁 시간대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꺼내 앉았던 그는 몇 시간 동안 효과적 이타주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는 방법, 그들이 가진 목표와 실제로 달성한 결과를 수치로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자신의 첫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당장 기부할 자선, 단체를 평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리포트를 읽고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며 각 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토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감성적인 광고나 안타까운 스토리에 호소당해 기부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보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준호는 드디어 마음에 드는 몇 개의 단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기부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고 이는 그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선 단체들이 더 효과적인 경로를 찾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들이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하며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각 단체의 활동이 더욱 정교하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타주의자가 되기로 한 준호의 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꽤나 흥미로운 반응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개 자선과 기부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냥 기부하면 되는걸? 그걸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다니 넌 정말 이상해졌어 라며 웃어넘기는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이내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이 효과적 이타주의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난 그저 이 방법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효과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거든. 그리고 그 재미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영향력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자신의 기부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이런 진솔하고 열정적인 자세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가 말하는 변화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 준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작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정말이지 매일매일 색다른 재미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엘리자베스 랜스콤의 의도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의도가 얼마나 재미있고도 복잡하게 작용하는지를 일화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회사 동료 중 최고로 창의적인 언어유희 전문가로 알려진 존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단순히 말장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죠. 신중하게 의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그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지만 결과는 예측 불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파티 준비의 시작은 동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은 꾸미기 담당이었고 테리사는 음식 준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톰은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파티 당일 날 발생한 사건은 모두의 의도를 뛰어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톰은 생일 케이크로 특별한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동네의 유명한 베이커리를 찾아갔습니다. 톰의 의도는 존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케이크를 선사하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휴대폰이 오토코렉트 실수를 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케이크 주문 메모가 초콜릿 케이크 대신 초콜라테 케이크로 변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착한 케이크에서 커피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존이 좋아하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행동과 의도로 가득 찬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존은 풍선 장식에 트릭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깜짝 터트리기 기능을 가진 풍선을 선택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풍추와 깜짝 폭발 소리에 몇몇 동료들은 깜짝 놀라 음료를 쏟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조의 의도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소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테리사는 존이 좋아하는 피자와 나초로 파티 음식을 준비하며 그의 입맛을 사로잡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초 소스의 레시피를 착각하여 엄청나게 매운 소스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캡사이신 폭탄이 터지자 모두들 얼얼한 혀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테리사의 행동이 사고였음을 알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재미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무튼 의도치 않은 혼란 덕분에 존의 생일 파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잊을 수 없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결과는 항상 통제 불가능하고 때로는 우연히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은 결국 의도가 담긴 이 웃음을 선물로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 파티가 더 상천해지길 기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도는 단순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사건들을 풀어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버나드라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삶과 신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버나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문화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국의 법과 정책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지혜로운 왕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왕의 꿈에 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써보시오. 그러면 진정한 공정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이에 대해 깊이 궁금해하며 무지의 베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 계급, 능력 등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왕인지 농부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을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계된 법은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버나드는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이가 버나드의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지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지의 베일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알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왕국은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버나드는 다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 번쯤은 무지의 베일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나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친지와 가족에게 전하며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렇듯 버나드의 이야기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각자 마음속에 새겨진 무지의 베일은 오래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